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식인종에게 잡아먹힌 재벌집 막내 아들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사건, 마이클 록펠러 실종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밴드 맥언지는 KFB가 발표한 토비아스라는 곡에는 기묘한 가사가 나옵니다. We lived amongst the tribe that ate Rockefeller. Out in Papua New Guinea, I give you this guinea get eaten if I tell ya. 우리는 록펠러를 잡아먹은 부족과 함께 살았지. 파푸아뉴기니의 어디에선가 말이야. 그 얘기라면 아마 나도 잡아먹힐걸. 이 가사는 1961년 파푸아뉴기니 탐험 도중 실종된 미국인 탐험가 마이클 록펠러 사건을 가져온 겁니다. 신기한 건 이런 노래가 한두 곡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달카날 다이어리라는 밴드는 아예 실명을 제목에 붙인 마이클 록펠러라는 곡을 썼습니다. 노래는 가여운 마이클이 습한 정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외에도 소설, 연극, 드라마, 영화 등 마이클 록펠러 실종 미스터리를 모티브로 한 작품은 무수히 많습니다. 젊은 탐험가의 죽음이 이토록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다뤄진 것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특별한 배경과 더불어 실종 정황이 너무나 미스터리하고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마이클 록펠러는 1938년 5월 18일 뉴욕시 맨해튼에서 록펠러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록펠러가는 스탠더드 오일의 창시자이자 석유왕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존 록펠러의 후손으로 막대한 부와 영향력이 3대째 대물림되어 지금까지도 미국 최대 부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마이클 록펠러의 아버지 넬슨 록펠러는 뉴욕 주지사를 거쳐 미합 중국의 제41대 부통령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기도 하죠.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마이클 록펠러는 형제들이 그러했듯 어릴 때부터 기업인 또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넬슨 록펠러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막내 아들이 자신처럼 정재계의 거물이 되기를 바랬지만 마이클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공부 자체는 좋아했지만 짜여진 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 집안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처럼 여겨졌습니다. 명문으로 손꼽히는 버클리대와 하버드대에서 역사와 경제학 학사 학위를 따면서도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는 등 이색적인 이력을 쌓았고 여러 국가의 농장에서 일꾼으로 일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도 했죠. 동급생들에 따르면 거들먹거리지 않고 조용하고 겸손한 타입으로 학교에서 가장 부유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구멍난 양말을 벌집이 될 때까지 꼬매 신어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건 보여지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일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마이클은 대학 졸업 후 미 육군에 입대해 6개월 동안 일병으로 복무했습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 피바디 고고민속 박물관 탐험대 소속으로 지구촌 최후의 원시족이라 불리는 다니족을 연구하기 위해 서뉴기니로 떠나죠. 서뉴기니는 오스트레일리아 북쪽에 위치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뉴기니 섬에서 인도네시아가 통치하는 서반부 지역 및 부속 섬들을 묶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섬에는 거의 1000개에 달하는 소수 부족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그 수가 하도 많아서 인도네시아 정부조차 정확한 부족 숫자와 언어 체계를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였죠. 때문에 1000개의 종족, 1000개의 언어가 있는 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중 1983년 세상에 처음 알려진 다니족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훈제해 미라로 만들고 가족들이 손가락을 한마디씩 자르는 방식으로 죽음을 기리는 기괴한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출신의 재벌가 아들로 태어나 문명의 특권을 누리고 살았던 마이클 록펠러는 바다와 산, 진흙과 정글에서 날 것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의 삶과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마이클은 탐험이 종료된 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원시 부족의 삶과 문화에 매료돼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아버지 넬슨 록펠러는 23세였던 마이클을 가문에서 경영하는 뉴욕 원시미술 박물관에 이사의 자리에 앉히고 원시 부족에 대한 애정을 사업적으로 승화시키길 원했죠. 의도가 잘 먹힌 것인지 마이클은 탐험대를 만들어주면 원주민들이 만든 공예품을 대량으로 확보해 뉴욕에 가지고 오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시 뉴욕 상류층 사이에서는 원시 부족이 만든 공예품이나 조각품 등이 원시 예술품이란 이름으로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공급이 적어서 부르는 게 값일 정도였죠. 마이클의 말대로 직접 원시 부족과 접촉해 미국으로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당시 마이클은 네덜란드의 민족학 박물관 부관장으로 있던 아드리안 게르브란츠를 통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목조각품을 만들어내는 아스마트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상태였죠. 아스마트 지역에 사는 원주민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건 195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아스마트 원주민들은 인도네시아 서뉴기니에서 울창한 맹그로브 정글에 커다란 뱀처럼 휘감아 흐르는 늪지대를 터전으로 수만 명이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죠.
했죠. 태평양 연안 일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기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외부인을 극도로 경계하며 외부 문명과 일체 접촉을 거부해서 원주민의 목조각을 손에 넣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몇몇 네덜란드 선교사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리들이 나서서 부족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전세계 콜렉터들이 아스마트 원주민의 작품을 원하지만 아무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거예요. 박물관에 전시할 아스마트 원주민의 대규모 컬렉션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마이클은 몇 명의 동료들만 데리고 곧장 서 6인으로 떠났습니다.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스마트 부족을 충분히 관찰하고 접근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죠. 당시 6인이 섬 서부 지역을 식민지로 두고 있었던 네덜란드 정부는 록펠러 가문의 막내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에 소속된 인류학자 르네 와싱까지 파견하며 도왔습니다. 선 6인이에 도착한 마이클과 일행들은 아스마트 지역에 머무르며 원주민들과 접촉을 시도했죠. 하지만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애초에 거래나 소통이 불가능한 미개하고 잔인한 야만인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사수하며 다른 부족과 전쟁을 밥 먹듯이 하는데 특히 적군의 사냥에 머리를 잘라서 간직하는 머리 사냥을 즐기며 인육을 취하는 식인 풍습이 있다고 말이죠. 정주의 개념은 따로 없으며 남자들은 동성애를 즐기고 여성도 자유롭게 상대를 선택할 권한이 있었고요. 서로의 소변을 마시며 유대감을 쌓는다거나 사람의 허벅지 뼈를 칼처럼 사용한다는 소문은 외지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금지한 모든 혐오스럽고 야만적인 행위의 집합체 같았죠. 아스마트 지역에 도착한 직후 마이클이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막막한 신경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거칠고 외딴 오지에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느낍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고 신나서 견딜 수 없어요. 사실 무시무시한 소문에 비해 눈앞에 펼쳐진 아스마트 풍경은 한없이 풍요롭고 평화로워져 해안에는 새우, 게, 물고기, 조개가 가득했고 야자수가 빼곡한 정글에는 야생 멧돼지, 화식조, 털복숭이 주머니지, 블랙 이구아나가 넘쳐났습니다. 강둑을 따라 몽길이 4m의 악어가 오글거리는 풍경은 좀처럼 적응되지 않았지만 원주민들은 익숙한 듯 강에서 수영을 하거나 낚시를 했죠. 게다가 원주민들은 마이클 일행이 생각하는 것만큼 야만적이진 않았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체계적인 현지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고 감정 표현이 풍부했으며 친절하기까지 했죠. 외지인을 경계하면서도 신기하며 다가왔는데 그중 인근 마을에 물물 교환을 하러 나왔던 10대 소년 2명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클은 현지 가이드와 온갖 손짓 발짓을 동원해 마을에 방문해 목조각품을 사고 싶다는 뜻을 전했죠. 소년들은 긴 회의와 설득에 못 이겨 동행을 허락했습니다. 마이클 일행은 아스마트의 두 소년과 함께 약 3주 동안 13개 마을에 방문했고 북, 그릇, 창도, 방패 등 원주민들의 목조각품을 닥치는 대로 수집했죠. 원주민들이 말린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만든 목조각품은 마이클의 예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마을 입구에 세운 6m 높이의 나무 기둥에는 원주민들이 조상의 이름과 함께 사마귀 악어, 사과나무 등 동식물을 새겨 넣었는데 감탄을 넘어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죠. 마이클의 편지에도 이런 신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작품을 볼 때면 아이러니하게도 외지인이 함부로 발을 들여선 안 되는 곳에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보다 쉽게 원주민의 작품들을 확보한 마이클은 본격적인 수집을 위한 것인지 현지 경찰을 회유해 수제 쌍동선을 확보하는데요. 쌍동선은 많은 짐을 싣기 위해 배 2개를 나란히 붙여서 연결한 독특한 형태로 영어로는 카타마란이라고 부르죠. 마이클은 만물상 트럭처럼 배에 강철도끼, 낚싯바늘, 낚싯줄, 천, 담배 등 원주민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잔뜩 싣고 다니며 물물 교환을 하고 다녔습니다. 1961년 11월 17일 일대 마을을 모두 훑은 마이클은 더 많은 목조각을 수집하기 위해 아라푸라의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대는 외지인의 발길이 닿지 않은 완전한 미개척 지역으로 거칠고 공격적인 원주민들의 영토로 알려져 있었죠. 마이클은 인류학자이자 동료인 르네 와싱 그리고 두 원주민 소년과 함께 강 하구를 따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거센 조류와 바람으로 인해 배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곧 배가 뒤집혀 버렸죠. 원주민 소년들은 물에 빠지자마자 근처 연안으로 헤엄쳐 나가기 시작했지만 마이클과 와싱은 뒤집힌 선체에 매달려 목이 터져라 구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기약 없이 뒤집힌 배에 매달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곧 수색대가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루가 꼬박 지나자 이대로 망망대해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표류 이틀째였던 11월 19일 아침 8시경
참다 못한 마이클은 약 8km 거리에 보이는 해안까지 헤엄쳐가서 구조대를 부르겠다고 나섰죠. 와싱은 펄쩍 뛰며 미친 짓 하지 말라며 말렸지만 마이클은 안경이 벗겨지지 않게 끈으로 고정한 뒤 속이 빈 가솔린캔 2개를 묶어 구명 조끼처럼 만든 뒤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어렴풋하게 보이는 맹그로브 정글을 향해 헤엄쳐 나가기 시작했죠. 이것이 살아있는 마이클 록펠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홀로 남아있던 와싱은 마이클이 떠나고 9시간 뒤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록펠러 가문의 막내 아들이 행방불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네덜란드령 뉴기니 행정당국이 배 비행기에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덕분이었죠. 넬슨 록펠러와 마이클의 쌍둥이 자매는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곧장 전세기를 타고 뉴기니로 달려갔습니다. 100여 명의 기자들이 지구의 끝이라고 부르는 뉴기니까지 따라붙어서 수색 과정을 보도했죠. 1961년 11월 20일자 로스앤젤러스 타임스의 일면 헤드라인은 록펠러 뉴욕 주지사의 아들 뉴기니 정글에서 실종이고 부제는 아들이 식인종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사라지자 아버지가 한달음에 달려가다였습니다. 가족들과 경찰은 뉴기니 섬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10일간 인근 해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마이클을 찾을 수 없었죠. 1961년 11월 24일 네덜란드 내무부 장관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이클 록펠러가 살아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넬슨 록펠러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이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에 빠져 죽은 것 같다고 발표하면서 모든 수색은 중단되었고 실종 상태로 남은 마이클은 1964년 미국 법원에 의해 사망 처리되었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은 비극적인 의미에서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었기에 수년에 걸쳐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었죠. 미국 정부와 마이클의 가족들은 육지에 닿지 못하고 익사했을 것이라 발표했지만 마이클이 실종되었던 지점은 전체적으로 수심이 얕은 지형이라 무사히 육지까지 도착했을 확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해안가에 자주 출몰하는 바다하거나 상어의 먹이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죠. 가장 충격적인 가설은 원주민들에 의해 살해당한 후 요리되었다였습니다. 2014년 미국 언론인 칼 호프만은 수년간 록펠러 실종 미스터리를 취재했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담은 책 잔혹한 수학을 출간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마이클은 실종 당시 익사한 것이 아니라 무사히 해안가에 도착했고 정찰 중이던 오츠자네프 마을 원주민에게 발견되었죠.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마이클은 원주민들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눈빛은 살기등등했고 손에는 창과 화살이 들려있었죠. 사실 오츠자네프 마을은 인근에 있는 오마데센 마을과 길고 긴 부적전쟁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수년 전 부족 간 전쟁에 끼어든 네덜란드 경찰이 오츠자네프 마을의 전사 여러 명을 사살해버리는 사건까지 일어났기에 극도로 경계태세였죠. 백인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던 오츠자네프 마을 원주민들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마이클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대로 피를 흘리며 고꾸라졌지만 치명상은 아니었기에 숨은 붙어있는 상태였죠. 원주민들은 마이클을 마을로 끌고 간 뒤 부족의 전통에 따라 머리를 자르고 몸을 분리해 나누어 먹었습니다. 마이클이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와 안경 등은 부족원끼리 나누어 가졌고요. 이렇게만 보면 책의 내용이 조금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근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종된 마이클 록펠러를 찾겠다고 수백 명의 수색대가 매일같이 정글을 뒤지고 다녔던 당시 자신들이 죽인 외국인 관광객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안 원주민들은 네덜란드 선교사를 찾아가 살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한 달 전 우리 영토에 침범한 백인 관광객을 죽였는데 아무래도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 같다. 선교사는 원주민들이 말하는 백인의 인상착의와 소지품 등이 실종 당시 마이클과 일치한다고 생각해 네덜란드 정부에 보고했죠. 네덜란드 당국은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관을 파견했고 원주민의 안내를 받아 정글의 진흙 속에 파묻힌 작은 두개골과 뼈를 수거했죠. 두개골은 아래 턱이 없었고 오른쪽 관자놀이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아스마트 원주민들은 머리 사냥을 할 때 죽은 이의 홀령이 자신을 물어뜯지 못하게 턱을 뜯어냈는데 두개골의 구멍은 뇌를 먹기 위해 뚫은 것이라고 말했죠. 조사관은 유해와 조사 내용을 넘겼지만 네덜란드 당국은 사건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선유기니 지역 전체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칼 호프만은 원주민들이 마이클을 죽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콜레라가 창궐하자 그것이 죽은 백인 청년의 복수라고 생각해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부족 내에서 마이클의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되었고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게 추측일 뿐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칼 호프만은 네덜란드 선교사와 정부 관계자가 주고받았던 서신 등 수백 장의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안타깝게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물로 인정받지는 못했죠. 록펠러 가문은 출판물에 대해 인정도 반박도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위관했습니다. 2014년 마이클의 쌍둥이 자매 메리 록펠러는 마이클의 실종 사건이 재차 화제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죠. 마이클이 아스마트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은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잔인하고 자극적인 추측은 스토리텔러, 극작가, 영화 제작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죠. 하지만 소문을 입증할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아주 낮은 확률로 원주민에게 사냥당했을 가능성보다 해안가에 닿기 전 익사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모두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의 이야기는 계속 다루어졌죠. 2011년경 또 하나의 충격적인 가설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클 록펠러를 찾아서가 공개됩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 프레이저 헤스톤은 새로운 아이템을 찾던 중 2008년경 미국의 저널리스트 밀튼 맥클린이 1969년경 6인이 여행 당시 촬영한 필름 15개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죠. 차이나였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힘차게 카누를 젓는 수백 명의 아스마트 전사들 사이에 알몸에 백인 남성이 끼어 있었습니다. 체형이나 외모가 오래전 실종된 마이클 록펠러와 너무 닮아 있었죠. 프레이저 헤스톤은 영상 자료를 토대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던 한 청년이 모든 특권과 문명의 혜택을 버리고 아스마트 부족의 일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 아스마트 지역에는 네덜란드의 선교사들이 10년 동안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경찰이 원주민 전사들을 사살한 이후 원주민들이 백인을 증오하게 되었다면 선교사들이 무사히 10년 동안 머무르는 것은 사실 힘들죠. 영상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마이클 록펠러 실종 정황을 두고 한 차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백인 남성이 진짜 마이클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했고 결국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 가족들의 주장처럼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인지 상어나 바다악어의 먹이가 된 것인지 그도 아니면 원주민에 의해 사냥당했거나 스스로 원주민이 되길 택한 것인지 추측만 난무할 뿐 진실은 확인되지 않는 마이클 록펠러 실종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